자, 11장.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입니다. 자, 우리 운영체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운영체제의 종류 중에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윈도우, 리눅스, 뭐 맥, 이런 식으로 운영체제라고 하는 게 뭐였죠? 운영체제. 그쵸? 그냥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사용자가 컴퓨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냥 쉽게 뭐 적으면 그냥 사용자가 컴퓨터를 쉽게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인터페이스.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사용자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주는 것. 자, 그 중에서 유닉스부터 볼 건데, 자, 유닉스. 자, 얘는 1960년대 벨 연구소와 MIT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 이 공동 개발한 운영체제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시분할 시스템을 위해 설계된 대화식 운영체제입니다. 그리고 소스가 공개된 개방형 시스템이고요. 자, 그리고 또 대부분의 그 코드가 C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이식성이 높고 장치, 프로세스 간의 호환성이 높다. 그리고 제일 큰 특징은 트리 구조의 파일 시스템을 갖는다. 자, 그래서 유닉스의 시스템을 확인을 해보면은 그 시스템은 뭐뭐뭐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커널 써볼까요? 커널, 쉘, 유틸리티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 커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유닉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건데? 라고 하면은 하드웨어를 보호하고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뭐 프로세스 관리, 기억장치 관리, 파일 관리, 입출력 관리, 프로세스 간 통신, 뭐 데이터 전송, 변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을 하죠. 자, 그러면은 쉘, 얘는 뭐라는 애냐?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합니다. 우리는 얘를 명령어 해석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용자의
명령어를 인식하여 프로그램을 호출하고 명령을 수행하는 명령어 해석기이다. 자, 마지막 유틸리티 프로그램.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스에서 외부 명령어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 사용자가 작성한 응용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에디터, 디버거,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이런 것들이 다 유틸리티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는 것들, 유틸리티 프로그램 종류에 이제 걔네들이 해당이 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만약 나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유닉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컴퓨터가 부팅될 때 주기억 장치에 적재된 후 상주하면서 실행된다. 프로세스 관리, 기억 장치 관리, 파일 관리, 입출력 관리, 프로세스 간 통신, 데이터 전송 및 변환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뭐죠? 유닉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쵸? 커널. 자, 두 번째. 다음과라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유닉스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쓰시오. 얘는 사용자의 명령어를 인식하여 프로그램을 호출하고 명령어를 수행하는 명령어 해석기이다. 사용자와 간의 인터페이스를 관리한다. 얘 종류에는 뭐 C 등등등등이 있다. 자, 이거 다 필요 없고 명령어 해석기다 라만 보고 뭐라고 하셔야 돼요? 그쵸? 뭐 아니면은 쉘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셨어야겠죠. 자, 우리 유닉스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 안드로이드. 자, 얘는 뭐죠? 구글에서 만든 거잖아요, 운영체제. 그리고 모바일이고, 구글사에서 개발한 리눅스 커널 기반의 개방형 모바일 운영체제. 자, 얘는 스마트폰 같은 휴대용 장치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요. 자바와 코틀린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합니다. 얘의 큰 특징은 모든 코드가 공개된 개방형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43분이 되어서 같이 볼까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입니다. 자, 우리가 알만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걸로 하면은 우리 선입선출 기억나실까요? 먼저 들어온 애가 먼저 나간다. 자, 그래서 FI, FO, First in, First out, 선입선출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얘는 뭐냐? 각 페이지가 주기억 장치에 적재될 때마다 그때의 시간을 기억을 시켜서 가장 먼저 들어와서 가장 오래 있었던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입니다. 자, 왜 선입선출 사용을 하느냐?
이해하기가 쉽고 프로그래밍 뭐 설계하는 게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게 아니면은 이제 또 뭐가 있느냐? OPT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얘를 뭐라고도 부르냐? 최적 교체라고도 부릅니다. 앞으로 얘는 더 이상 뭐 사용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하는 친구들을 교체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1, 2, 3, 4가 이렇게 적재가 되어 있었는데 5가 들어와야 돼요. 그럼 분명 교체가 일어나야 되긴 하는데 그 1, 2, 3, 4가 가득 차 있으니까 뭐 하나를 빼야 되긴 하는데 뭐랑 교체를 해야 될까? 이랬을 때 페이지 부재가 이제 많이 그냥 계속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페이지랑 이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최적으로. 자, 앞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 자, 선입선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먼저 들어왔던 애가 자주 사용이 되는데도 우선 먼저 나가야 되니까 또 다시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페이지 부재 횟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최적 교체를 하게 되면 뭐가 좋아요? 페이지 부재 횟수가 가장 적게 발생. 그러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이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헷갈리는 두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어떤 거냐? LRU 그리고 LFU. 저도 헷갈리네요. 자, LRU, LFU. 자, 요 가운데 요 R이 뭐냐면은 얘는 recently, 최근. 그리고 얘는 frequently 해가지고 빈도. 자, 그래서 얘는 뭐냐? 최근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입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각 페이지마다 스택이나 개수기, 카운터를 두어 현 시점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즉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페이지를 교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LFU 쟤는 뭐냐? 사용 빈도가 가장 적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활발하게 사용되는 페이지는 사용 횟수가 많아 교체되지 않고 사용이 된다. 자, 그리고 LRU하고 비슷한 알고리즘이 하나 더 있는데요. NUR입니다. Not used recently.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거 비슷하죠?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것.
자,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거는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는 향후에도 당연히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을 전제로 LRU에서 나타나는 시간적인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 하에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페이지마다 2개의 비트, 즉 참조 비트와 변형 비트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선입선출 FIFO 기법의 단점을 보완하는 데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걔는 SCR입니다. Second Chance Replacement. 자, 그래서 얘는 가장 오랫동안 주기억 장치에 있던 페이지 중 자주 사용되는 페이지의 교체를 방지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만약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자, 4개의 페이지를 수용할 수 있는 주기억 장치가 있으며 초기에는 모두 비어있다고 가정한다. 다음의 순서로 페이지 참조가 발생할 때 선입선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페이지 결함의 발생 횟수를 구하시오. 자, 어떻게 되는 거죠? 몇 번 발생할까요? 자, 얘 보면은 이 교체 알고리즘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저 교체 알고리즘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에 맞는 페이지 부재 횟수를 고를 수가 있죠. 자, 쟤는 가장 먼저 들어온 애가 가장 먼저 나가는 애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선 초기에 모두 비어있대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얘는 4개의 페이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간이 하나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지금 싹 비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참조해야 하는 페이지는 1이라는 애인데 지금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부재가 한번 발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쵸? 부재가 발생할 경우 요 체크 표시해 놓을게요. 자, 그러고 1.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2라는 애 있나요? 참조해야 되는데 없죠. 1만 들어가 있고 비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없었으니까 부재 발생했고, 자, 그 다음 자, 지금 여기에 1, 2만 채워져 있으니까 그 다음 3을 참조해야 되는데 3도 없죠. 그러니까 1, 2, 3 우선 들어오고 부재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1 이라는 애 참조해야 되는데 지금 얘 있죠. 여기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 일도 없이 이렇게 해서 부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얘 2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얘도 부재 발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요. 그리고 4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재 발생하고 1, 2, 3, 4. 자, 그 다음 5.
5 있어요? 없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추가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얘는 뭐였어요? 어떻게 페이지를 교체한다라고 했죠? 먼저 들어왔던 애가 먼저 나간다 라고 했잖아요. 자, 1이 제일 먼저 들어왔었죠. 그럼 1이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2, 3, 4, 5 해서 5는 들어갔고 1은 바뀌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여기서도 부재가 일어났어요. 5가 없었으니까. 자, 그 다음 1 얘죠. 자, 봤더니 방금 전에 1을 빼가지고 1이 없죠. 자, 그럼 제일 그나마 먼저 들어왔던 애가 누구예요? 2죠. 2랑 1이 바뀌게 되고 3, 4, 5, 1 이렇게 돼서 여기서도 1이 없었으니까 부재가 일어났습니다. 총 체크 표시된 게 몇 개죠? 6개죠. 그러면 부재는 몇 번 발생한 거예요? 페이지 결함은 6번이죠. 이해되실까요? 자, 두 번째 문제 얘를 보겠습니다. 자, 4개의 페이지를 수용할 수 있는 주기억 장치가 있다. 얘도 초기에는 모두 비워져 있고 다음에 순서, 요 순서로 페이지 참조가 발생을 한다라고 할 때 아까 전에 선입선출이었지만 얘는 L, R, U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입니다. 자, 페이지 결함 발생 횟수를 구하시오. 자, 우선 4개의 페이지를 수용할 수 있는 주기억 장치이니까 하나, 둘, 셋, 너무 크게 그렸네요. 자, 4개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비어있고 페이지 1, 2 참조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비어있죠? 없죠? 자, 1하고 부재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2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2도 넣어주지만 부재는 있었다라고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3이네요. 3도 없죠? 부재 체크하겠습니다. 넣어주고 교체하고. 자, 그 다음 1이에요. 자, 1 지금 있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1, 2, 3 해서 체크해놓고 체크 안하죠. 얘는 부재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2죠. 2 2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얘도 부재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자, 그 다음 4네요. 4는 지금 없죠. 그러니까 부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인데 1은 있죠. 자, 그러니까 부재 일어나지 않고. 자, 2도 이미 있으니까 부재 일어나지 않고. 마지막 5가 이제 문제예요. 5를 집어넣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데 뭐랑 교체해야 될까요? 3? 자, 분명히 4개 중에 하나예요.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거나 둘 중, 이 4개 중에 5랑 바뀌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자, 뭐랑 바꿔야 될까요? 자, L, R, U 페이지 알고리즘 무슨 애였죠? 뭐랑 교체하는 애였죠? 우리 선입선출은 먼저 들어온 애가 먼저 나간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때 교체를 했던 거였고, 얘는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페이지를 교체를 하는 건 거잖아요. 자,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자, 1 사용했고 2 사용했고 3 사용했고 또 1 사용했고 2 사용했고 4 사용했고 1 사용했고 2 사용했고. 자, 뭐가 가장 사용이 오래됐어요? 3이죠. 자, 그러니까 3이랑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1, 2, 4, 5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부재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부재가 일어났으니까 페이지 결함 횟수 5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인지 확인을 하시고 교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 선입선출로만 푸시는 분 봤어요. 페이지 교체 오케이 나라 이러고서는. 그럼 안됩니다. 어떤 알고리즘인지 보고 그거에 맞게 잘 풀어주셔야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역성에 대해서 볼 텐데요. 구역성. 자, 얘는 왜 보느냐? 가상기억장치 이제 기타 관리사항입니다. 구역성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부터 써드릴게요.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동안 주기억 장치를 참조할 때 일부 페이지만 집중적으로 참조하는 성질이 있다는 이론. 자, 스레싱을 방지하기 위한 워킹셋 이론의 기반이 되었고요. 데닝이라고 하는 교수님에 의해 개념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역성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시간 구역성과 공간 구역성이 있습니다. 자, 얘는 뭐냐? 프로세스가 실행되면서 하나의 페이지를 일정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액세스하는 현상을 우리가 시간구역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공간구역성은 뭐냐? 프로세스 실행 시 일정 위치 페이지를 집중적으로 액세스하는 현상을 공간구역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렇게 엄청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알아는 두셔야 되는 거겠죠.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뭐 실행 중인 프로세스는 일정 시간에 메모리의 일정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참조한다라는 성질은 무엇인가요? 이러면은 구역성이라고 쓰시거나 아니면 국부성이라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요 영어 단어로 이게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국부성이라고도 부르고 구역성이라고도 부르고 뭐 지역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쓰시던지 그거에 따라서는 감점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스레싱을 방지하기 위한 워킹셋 이론의 기반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스레싱이 뭔지 아시나요? 스레싱. 자, 얘는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시간보다 페이지 교체하는 데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현상을 우리가 스레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리하면 프로세스의 처리 시간보다 페이지 교체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현상. 자,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이나 가상 기억 장치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하나의 프로세스 수행 과정 중에 자주 페이지 부재가 발생함으로써 나타나며 그런 경우 당연히 전체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중 프로그래밍의 정도가 높아지면 뭐 당연히 CPU의 이용률도 어느 특정 시점까지는 높아지겠죠. 하지만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의 정도가 더더욱 커진다 라고 하면은 스레싱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CPU의 이용률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나오게 된다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페이지 부재 발생으로 인해 프로세스 수행하는 시간보다 페이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더 커지는 현상을 쓰시오. 그럼 뭐라고 쓰시는데요?
스래싱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둬야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어떤 그림이냐? 프로세스 상태 전이, 프로세스라는 걸 배울 건데 거기서 프로세스 상태 전이도입니다. 자, 해당 그림은 혹시 안 보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 지금 제출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이 제출은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자가 작업을 시스템에 제출을 한 상태인 겁니다. 자, 제출을 했으면은 이제 홀드, 접수가 되는 거죠. 자, 제출된 작업이 이제 디스크의 할당 위치에 저장된 상태, 요 디스크 보이시죠? 요 스풀 공간인 디스크 할당 위치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접수라고 얘기를 하고, 자, 요 준비라고 하는 거는 프로세스가 프로세서를 할당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준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실행이라고 하는 건 준비 상태 큐에 있는 프로세스가 프로세서를 할당을 받아가지고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를 실행, 런. 자, 그리고 만약에 요 대기로 다시 와버렸다. 자, 이러면 뭐예요? 원래 실행이 되고 있었는데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중단이 되고 뭐 입출력 처리가 이제 완료될 때까지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를 이제 우리가 대기 아니면 블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종료가 된 거는 프로세스의 실행이 끝나서 프로세스 할당이 해제가 된 상태를 이제 우리가 종료라고 하는데요. 자, 이 순서, 이 그림에 요 지금 짝대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 그림이 나오고 여기가 이렇게 땜빵이 채워져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니면은 여기에 지금 준비해서 실행인 상태, 여기 지금 디스패치라고 되어 있는데 요런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 그림 자체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요거 정리 조금만 할까요? 자, 제출은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자가 작업을 시스템에 접수는 작업.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어까지 작성을 해드릴까요?
끝났습니다. 자, 우리 스레싱 나갔었는데 스레싱이 뭐였죠? 그쵸. 처리 시간보다 페이지 교체되는 시간이 더 많은 그 현상이 우리가 스레싱이었죠. 자, 근데 스레싱하고 이제 헷갈리게 이제 이름 비슷한 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 스레드입니다. 스레드. 자, 스레싱은 뭔지 알았고, 그러면은 스레드는 뭐냐? 자, 스레드는 시스템의 여러 자원을 할당받아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단위 또는 프로세스 내에서의 작업 단위로 사용된다. 우리가 하나의 프로세스에 하나의 스레드만 존재를 하면은 단일 스레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 이상의 스레드가 존재한다. 하나의 프로세스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중 스레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고 또 프로세스의 일부 특성을 또 얘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경량 프로세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스레드 기반의 시스템에서는 스레드는 독립적인 스케줄링의 최소 단위로서 프로세스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실까요? 두 개의 차이. 개념이 아예 다른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고 나서 이름이 조금 비슷하니까 그렇게 잘못 쓰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 시스템을 할당받아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단위다. 프로세스 내에서의 작업 단위나 이러면 스레드라고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스케줄링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알고리즘은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었고요. 그리고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볼 거는 SJF입니다. Shortest Job First. 그래서 단기 작업 우선. 짧은 애들을 먼저 이제 할당을 해준다라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준비 상태 Q에서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들 중에서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에게 먼저 CPU를 할당하는 기법. 자, 얘 같은 경우의 특징은 가장 적은 평균 대기 시간을 제공합니다. 자, 볼까요? 그럼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칸이 조금 안 맞잖아. 자, 마음을 넓게 가지고 잘 봐주세요. 실행 시간. 자,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들이 차례대로 준비 상태 큐에 들어왔다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SJF 기법을 활용을 해서 단기 작업 우선 기법을 활용을 해서
평균 실행시간, 평균 대기시간, 평균 반환시간 한번 작성을 해주시겠어요? 자, 어떤 것들이다? 자, 첫 번째, 평균 실행시간, 평균 대기시간, 평균 대기기간, 평균 반환시간. 자, 진행되는 시간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자, 0시간부터 시작해야겠죠. 0부터. 자, 그리고 우리 SJF 기법을 활용을 하라고 했는데, 이제 얘는 준비 상태 Q에 기다리고 있는 얘네들 중에서 뭐부터 보내죠? P2부터 보내죠. 왜 P2부터예요? 실행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에게 먼저 CPU를 할당을 해주니까. 자, 그래서 P2라고 하는 애가 먼저 0부터 어디까지 실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4까지 자, 실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은 누가 실행이 돼야 돼요? 그쵸, P3가 돼야겠죠. 왜? 걔가 그 다음으로 실행시간이 짧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SJF 단기 작업을 우선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이만큼 여기 네 번째 시간까지는 대기를 했었어야 됐죠. 그렇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대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만큼. 왜? 그동안은 P2가 실행하고 있었으니까 얘가 실행을 할 수 없죠.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얼마만큼 실행이 되는 거예요? 요 6만큼 이제 실행이 되겠죠. 실행 6만큼 실행이 돼서 여기가 이제 10인 거죠. 오케이,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료가 됐어요. 자, 그럼 그 다음은 이제 남은 요 P1이겠죠. 자, 그럼 얘는 얼마만큼 대기를 한 거예요? 그쵸, 요 10까지 대기를 했겠죠. 그리고 여기서 20만큼 실행을 했고요. 아이고. 여기는 그렇죠, 30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은 없으시죠? 자, 그러면 평균 실행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실행했던 시간들 4 더하기 10 아니지, 6이죠. 6. 지금 실행한 시간 요만큼 6이잖아요. 그쵸? 6 더하기 그쵸? 20. 그리고 얘를 평균이니까 지금 3개의 값이니까 뭘로 나눠요? 3으로 나누면 얼마죠? 그쵸? 10이죠. 그럼 얘네들은 평균 실행 시간은 10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평균 대기 시간은 얼마인가? 자, 우선 첫 번째, 얘 대기 시간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면은 0 더하기 그 다음 얘는 4, 얘는 그쵸, 10. 얘를 이제 또 평균 내야 되니까 3으로 나누면 4.6. 계산기 두들겨볼까요? 맞을 것 같은데. 자, 0 더하기 4 더하기 10 해서 14가 나오면은 그거를 3으로 나눠보겠습니다. 4.66666 이렇게 나오니까 4.6이거나 4.7이거나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평균 반환 시간. 자, 얘는 뭐예요? 자, 4에서 반환이 됐고, 그리고 얘는 언제? 10에서 반환이 됐죠. 얘는 30. 자, 얘를 평균을 내면 얼마예요? 얘도 뭐 얘랑 숫자가 똑같으니까
그쵸? 14.6 뭐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얘도 똑같이 SJF 스케줄링에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가 차례대로 큐에 도착했을 때 어떤 것들을 구해주시면 되느냐. 평균 반환 시간, 그리고 평균 대기 시간, 요 우선 두 가지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전처럼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으니까 그려볼게요. 자, 진행 시간. 몇이죠? 0부터 시작을 할 거고, 프로세스 몇부터 들어가야 되나요? 3번부터 들어가나요? 4번부터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P4 해서 0부터 3까지. 너무 길게 그렸나봐요. 자, 3까지 여기가 실행. 자, 여기가 3입니다. 자, 그리고 P3 요만큼 대기고, 여기서부터 실행이죠. 자, 여기가 그렇죠, 7. 자, 그 다음 프로세스 1이죠. 자, 요만큼이 대기인 거고, 여기서 요만큼이 실행일 건데, 자, 어디까지예요? 14죠. 자, 그리고 P2 하면은 요만큼이 대기 시간일 거고,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이제 실행일 텐데,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22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평균 반환 시간을 구하면 되는데, 평균 반환 시간은 이제 뭐뭐뭐뭐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3 더하기 7 더하기 14 더하기 22 해서 얘를 4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기를 띄우면 3 더하기 7 더하기 14 더하기 22 하면은 46 나오고, 얘를 14로 나누게 되면, 아니 4로 나누면 안 되죠. 잘못했어. 46을 4로 나누게 되면 11.5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11.5 이렇게 되는 거고요. 평균 반환 시간은. 자, 그럼 평균 대기 시간은 대기 시간 다 더해가지고 4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자, 대기 시간 얼마죠? 얘는 0 더하기 3 더하기 7 더하기 14 이렇게 해서 얘를 4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얼마냐? 6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6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HRN입니다. 자, 얘는 대기 시간과 서비스 시간, 우리가 서비스 시간을 이제 실행 시간을 이용하는 기법입니다. 자, 얘는 왜 만들어졌느냐? 우리가 단기 작업 우선 기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실행 시간이 짧은 친구부터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행 시간이 길면은 이제 불리하기 때문에 그 기법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나오게 됐고요. 자, 얘는 어떻게 됐느냐? 우선순위를 계산하여 그 숫자가 가장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그러면은 우선순위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가? 자, 그러면은 우선순위 계산식은 대기시간 플러스
서비스 시간, 실행 시간을 뭘로 나누면 되느냐? 서비스 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만약 나온다라고 하면은 HRN 비선점형 스케줄링 우선 공식을 우선순위를 구하는 계산식을 쓰시오. 이러면은 대기 시간 플러스 서비스 시간 뭘로 나눈다? 서비스 시간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실제 답안에는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비선점 스케줄링 알고리즘 명칭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SJF 기법을 보완하기 위해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HRN 우선순위 계산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친구들이 RR 라운드 로빈 기법입니다. 자, 얘는 각 프로세스를 시간 할당량 동안만 실행한 후 실행이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프로세스에게 CPU를 넘겨주는 기법입니다. 뭐 만약에 내가 시간 할당을 3시간으로 해놨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얘 실행시간이 뭐 2다 이러면은 그걸 다 실행할 수 있겠지만 뭐 만약 실행시간이 5예요. 그러면은 그 3시간 안에 다 실행을 할 수 없죠. 그럼 또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시간 할당량 동안에만 실행을 하는, 그리고 안 되면 다음 프로세스에게 넘겨주는 그런 방식인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시분할 시스템을 위해 고안된 방식으로 할당되는 시간의 크기가 작으면 작은 프로세스들에게 유리하죠. 이해되실까요? 왜 유리한지도 이해되시죠? 계속 그 똑같은 크기로만 실행을 하고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작으면은 바로 실행이 되고 끝낼 수 있지만 만약에 큰 애라고 하면은 그냥 찔끔 됐다가 다시 또 기다렸다가 또 찔끔 됐다가 다시 또 기다렸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니까. 자, 그리고 SRT입니다. 자, SRT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남은 시간과 준비 상태 Q에 새로 도착한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을 비교하여 가장 짧은 실행 시간을 요구하는 프로세스에게 CPU를 할당하는 기법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분할 시스템에 유용하고요. 준비 상태 Q에 있는 각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을 추적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오버헤드가 증가하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유닉스에 대해서 어떤 운영체제인지 배웠었는데 그 기본 명령어들도 알고 계셔야 해서 그걸 이제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체제 그 환경이 리눅스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확인이 좀 어렵기도 한데 여기 안 깔려 있겠죠? 자, 우리 그 cmd 창에다가 입력하는 것과 동일한데요. 여기서 이제 될 수 있는 것만 몇 가지 실행을 해보면은 cd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얘는 뭐냐면은 디렉토리 위치를 변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 cd 하고서는 뭐 위치를 알려주게 되면 어떤 폴더, 근데 여기 폴더도 없어요 지금. 한 폴더 이름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디렉토리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디렉토리는 여기인데 이 디렉토리에서 다른 디렉토리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경을 할 수 있게 되는 애가 cd입니다. 그래서 디렉토리의 위치를 변경함. 명령어는 cd고 이렇게 써드릴까요? 그리고 cat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만약에 뭐 이런 메모장 같은 txt 파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 그 커맨드 창에서 보려고 할 때 ca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눅스 cat 하고서는 그 뒤에다가 파일명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도 아예 얘가 change 디렉토리에서 따가지고 온 건데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느냐, 뭐 cd 뭐 home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서 뭐 a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그러니까 홈 안에 우리 그 폴더 안에 폴더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홈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a라고 하는 폴더로 들어가 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경로 이동인 거고요. 그리고 만약 현재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 정보를 보고 싶다 이러면은 pwd, 여기서 또 안 되네요. pwd 하면은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cat이라고 하고서는 뭐 파일 이름이 뭐 파일 .txt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텍스트 파일 안에 있는 내용들, 뭐 얘네들이 그 창에 뜹니다. 자, 그래서 얘의 능력은 뭐다? 파일 내용을 화면에 표시함. 자, 그리고 얘는 change 모드, 파일의 보호 모드를 설정하여 파일의 사용 허가를 지정함. 우리가 777 이런 식으로 숫자 달리는 거 아시나요? 우리 파일을 읽을 수 있는 권한, 쓸 수 있는 권한, 실행할 수 있는 권한, 이런 식으로 파일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개별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게 리눅스에서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파일을 소유한 사용자가 뭐 특정 그룹의 사용자가 아니면 그 외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명령어가 바로 이 change mode입니다. chmod. 파일의 권한을 변경할 수 있게 change의 ch하고 mode의 앞글자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R, W, X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읽기 권한, 쓰기 권한, 실행 권한 이렇게 있어서 0부터 7까지의 숫자들이 있는 거를 보셨나요?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막 RWX 뭐 다시 아니 R 다시 다시 R 다시 다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못 보셨나요? 여기서 지금 ls 명령어가 안 돼가지고 확인을 못 해보는데 이제 파일에 대한 보면은 권한을 확인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읽기 권한, 쓰기 권한, 실행 권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얘는 읽기 권한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다? 파일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는 읽기, 쓰기, 실행이 가능하고 파일을 소유하고 있는 그룹은 읽기만 가능하며 그 외 사용자들도 읽기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파일한테 권한을 주거나 제거를 하는 애가 요 chmod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cho. 자, 얘는 뭐 하는 거냐면은 파일 소유자와 그룹을 변경할 때 사용이 되는 애입니다. 자, 그리고 cp 얘는 카피에서 따가지고 온 단어인데요. 얘는 파일을 복사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복사가 가능하면은 당연히 삭제도 가능하겠죠. 자, 삭제를 하는 방법은 remove에서 따가지고 와서 rm이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그리고 find라고 하는 애는 파일을 찾아주는 명령어이고요. 그리고 fsck 얘는 파일 시스템을 검사하고 보수해주는 애입니다. 아까 전에 계속 ls라고 얘기를 했는데 ls는 이제 만약 제가 A라는 디렉토리를 열었어요. 그 디렉토리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ls 명령어를 쳤다 이러면은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의 목록들이 차라락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세히 보려면 ls-a라고 쓰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까 전에 소유 그 파일에 어떤 권한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ls는 현재 디렉토리 파일 목록을 표시함. 자, 그리고 mkdir 이라고 하는 거는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애고요. 자, 그러면은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애는 뭡니까? rmdir. 얘는 디렉토리 삭제입니다. 자, 그리고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 명령어들은 move 에서 따가지고 온 mv 파일을 이동함.
그리고 ps 얘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표시함. 그리고 탑은 시스템의 프로세스와 메모리 사용 현황을 표시함. 그리고 그 리눅스 환경에 이제 접속한 계정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 지금 접속해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표시를 해달라. 자, who입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자, 요걸로 한번 풀어볼까요? 리눅스 또는 유닉스에서 a.txt라는 파일에 대해 다음 처리 조건과 같이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처리 조건을 준수하여 적합한 명령문을 작성하시오. 처리 조건은 사용자에게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을 부여를 하고 그룹에게 읽기, 실행 권한을 부여를 한다. 기타 사용자에게는 실행 권한을 부여하고 한 줄로 작성하여 칼집번 숫자를 이용한 명령문을 이용을 한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권한을 부여를 해야 되죠. 파일에 대해서. 자, 이때 명령은 뭐 사용을 해야 될까요? chmod 사용을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읽기, 쓰기, 실행이라고 했는데 얘네들을 지금 뭐라고 했어요? 팔진법 숫자를 이용한 명령문을 이용을 해라 라고 했잖아요. 자,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요 앞에 얘 지금 x에 대한 권한만 있으면은 1이고요. 요 w에 대한 권한만 있으면은 2, 얘에 대한 권한만 있으면 4입니다.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RW 권한만 있다. 그럼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두 개 더하면은 6이죠. 만약 RX에 대한 권한만 있다 이러면은 5. 다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7.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자, 사용자에게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을 부여를 한대요. 자, 그럼 여기 숫자 모아야 되죠? 7.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사용자, 그 다음 그룹, 그 다음 기타 사용자라고 했는데 그룹에는 지금 어떤 권한이 부여가 되는데요? 읽기하고 실행하는 권한만 부여가 된대요. 자, 그럼 얘는 숫자 얼마죠? 5.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타 사용자에게는 실행 권한만 부여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실행 권한은 얼마죠? 다시 x인 거니까 1. 그리고 어떤 파일에 대해? a.txt라고 했으니까 a.txt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우리는 IP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IP 주소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 아까 전에도 cmd 창에 ipconfig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 IP 주소를 알아냈잖아요. 그쵸? 이렇게. 자, 그러면은 IP 주소는 뭐죠? IP 주소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 자원을 구분하기 위한
보유한 주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켜야겠네요. 자, 얘가 IP 주소인 건데, 자, 지금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몇 덩이로 떨어져 있죠? 자, 지금 얘가 보면은 192점, 168점, 4.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얘 지금 점을 기준으로 몇 덩어리예요, 지금?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쵸? 자, 그리고 얘네들 8비트씩 네 부분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얘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8, 8, 8, 8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00000 자,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만약 뭐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요 숫자를 이제 이렇게 바꿔가지고 여기다 표현을 해준 거고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얘는 총 몇 비트예요? 8비트씩 4개니까 8, 4, 32. 자, 그래서 총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IP 주소라고 하는 건 네트워크 부분의 길이에 따라서 A 클래스부터 E 클래스까지 A, B, C, D, E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A 클래스는 국가나 대형 통신망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0에서 127로 시작을 해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B 클래스는요, 중대형, 국가나 대형보다는 조금 작은 중대형 통신망에 사용이 됩니다. 자, 얘는 128부터 191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C 클래스는요, 소규모 통신망에 사용이 됩니다. 얘는 192부터 223으로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 D 클래스는 멀티캐스트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얘가 224부터 239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E 클래스는 실험 주소이기 때문에 공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이제 IP 주소 하면서 이제 같이 나오는 게 있는데, 우리 아까 전에도 명령 프롬프트에 지금 쳐보면은 IP 주소라고 안 하고 IPv4 주소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실까요? 뒤에까지? 안 되시면은 본인 그 CMD 창에다가 ipconfig라고 하는 명령어를 치면은 이더넷 접속이 보일 거고, 여기에 보면은 IPv4 주소라고 써 있습니다.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은 IPv4는 뭔데? 가 나와야죠. 그쵸? IPv4는 뭘까요?
방금 전에 보셨잖아요. 그쵸? 자, IP 주소라고 하는 게 각각의 통신을 하기 위한 고유한 주소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보는 요 8비트씩 네 부분 총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IPv4 주소예요. 32비트의 길이, 식별자. 그래서 0부터 255까지 32비트니까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4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뭐 한 43억 개의 주소를 서로 다른 주소를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공용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제 인터넷을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주소들이 고갈될 문제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갈된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 나온 애가 누구예요? IP 그렇죠. 6입니다. 6 버전 6. 자, 얘는 어떻게 나온 애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 체계인 IP 버전 4번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자, 아까 IPv4 몇 비트로 구성되어 있었죠? 32비트. 8비트씩 네 부분이니까 84, 32. 근데 얘는 몇 비트예요? 그쵸. 128비트. 긴 주소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여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IPv4 때문에 만들어진 애기 때문에 IPv4와 호환성이 뛰어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이제 버전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뭐 좋은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IPv4에 비해 자료 전송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주소의 확장성, 융통성, 연동성 이런 것들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인증성,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의 지원으로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패킷의 길이를 확장할 수 있으므로 패킷 크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 장점을 하나 더 말해보면은 실시간 흐름 제어로 향상된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128비트라고 했는데 아까 IPv4 걔는 8비트씩 네 부분으로 해서 32비트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서 128비트가 나왔을까요? 자, 16비트씩 8부분으로 총 128비트인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요 비트를 몇 부분인지까지 이게 사용하는, 그러니까 쓰게 하는 그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128비트, 32비트라고만 외우지 말고 어떻게 부분으로 되어 있는지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얘는 이제 각 부분을 16진수로 표현을 하고 뭘로 구분을 한다? 콜론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좀 더 써드릴게요.
그래서 주소를 쓸 때 우리는 어떻게 썼었어요? IPv4 32비트 얘는 뭐 202.30. 뭐 30.3 뭐 이런 식으로 썼다면 IPv6 얘는 뭐 2000, 1001, 020 16비트니까 또 16진수로 표기를 하니까 뭐 또 가능해요? 뭐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또 쓸 수 있죠.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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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자, 차이는 뭐다? 얘는 온점이고 얘는 콜론이다. 그 얘는 16진수로 표현한다. 그리고 얘는 10진수로 표기한다. 이해되실까요?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는 나가봤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